못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못 받겠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봐라.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 딱 유익상 변호사, 저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어떤 가정에서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혼하고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이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자녀의 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자녀 수를 그대로 부양가족 수로 반영을 하는 거는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조금 쟁점이 되는 거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되는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소득으로 평가를 하게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양육비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인 거고, 네네. 1인 생계비로 진행을 하면 모르겠는데 2인 생계비로 해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할 거면 네. 생계비는 더 높여준 거잖아요, 법원에서.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양육비를 소득으로 안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미 기본 2인 생계비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버리니까 이 사람한테는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과대한 생계비를 부여하는 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소득에 합산된다. 소득이 이렇게 보는 게 합산된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영육비 안 주고 네. 못 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사실 엄청 많거든요. 많죠, 사실은. 못 받고 있으면은 소득에서 빼는 게 맞죠, 사실은. 네네. 과거 뭐 1, 2년 동안 계속 못 받았다. 아니면은 애초부터 뭐 받은 적이 없었다. 라는 사실만 주장해서 빼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정말 회생위원 나름인 게, 못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못 받겠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봐라. 뭐전 배우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했다.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도 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소명함으로써 내가 받아야 되는 양육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혼 관련해서 좀 사실 이제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일 것 같아요. 네. 이혼을 했고 이혼한 배우자한테 사실 이제 재산 분할을 통해서 재산을 주었을 때 이 재산을 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는가, 네. 사실 많이 질문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저쪽 명의였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받아왔어야 되는 건데, 분할을 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냥 이 사람이 인적 결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고.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을 해줬다. 말 그대로 이제 나눴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납득 가능할 정도로 한 거면은 괜찮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단은 무조건 부인권 대상이니 청산가치 잡아라 라고 보정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다투느냐가 청산가치 반영 금액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네. 하는데요. 부양가족 수를 빼는 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넘는 거를 문제를 좀 삼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청산 가치가 사실 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월변제금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양가족 수를 경우에 따라서는 빼서 네. 최저 생계비를 낮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1인 생계비 기준에서 뭐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부양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청산가치가 많이 잡혀서 1인인데도 133만 원 생계비를 그대로 다 유지할 수 없고, 뭐 100만 원, 뭐 80만 원만 쓰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1인 생계비에서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은 생활을 가능하겠냐, 네네. 이게 변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겠냐라고 의문을 표하긴 하는데, 네네. 2인 생계비 이상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 3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280만 원 정도이고 4인 가구가 340만 원 네. 정도 되거든요. 네. 좀 연결되는 쟁점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가 여기에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진행할 때 최저 생계비 자체를 조금 줄여서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인 가구 280, 80. 2인 가구 220. 근데 한 250 정도로 낮추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충족하면서 진행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3인 가구로 넣은 다음에 거기서 그냥 일부 감액해 버리면 되는 거고, 뭐 220까지 이게 내려가겠다 하면은 그냥 2인 생계비로 넣어서 그냥 진행하면 특별히 법원이 문제 삼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최저 생계비로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사실은 뭐 이제 파산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목이 타시나요?
아니, 조금만 힘을 내시고요. 네. 대출을 받을 때 보면 일반 배우자만 대출을 받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사실은 네. 엄마도 대출 받고 맞아요. 아빠도 대출 네. 받고 여기저기서 끌어 쓰다가 결국 터지는 건데, 배우자가 결국 양쪽으로 대출을 받아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엄마 아빠 모두 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지금 이용할 실익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충분하죠. 그렇게 해서 그죠?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네. 같이 하면은 이점이 있나요? 같이 하면 이점이 많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님 한 분은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거주지는 인천이다. 이제 배우자님은 전업주부다. 근데 각각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배우자님은 인천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남편분은 이제 뭐 서울에서 가능한데 이제 공동 부부 중에 일방이 진행하고 있으면 관할이 같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배우자님은 서울에서 소득 활동을 안 하더라도 이제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이 접수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배우자 재산 절반 잡아라 뭐 어쩌고 청산가치 이슈가 있는데 어차피 그런 이슈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렇죠. 것도 있고, 고정이 어차피 한쪽에서 처리를 수월하게 했으면 이쪽 자료들도 어차피 같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고정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좀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경제 공동체로 놓고 판단을 하니까 쟁점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단해지고 그렇죠. 이점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한 개인 회생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쟁점이 있었고 검토해야 될 사항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쨌든 개인 회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있고 사실 여러 좀 쟁점들이 걱정이 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빠인 유익상 변호사님 문의 주시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친절히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